우리나라 삼국지. 제15부 가락국의 수로왕. 신라의 탈야왕은 이승을 하직할 날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신하들을 불러 이렇게 유언을 했다. 짐이 선왕의 은혜를 입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올랐기에 이에 보답하기 위해 한시라도 국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애써왔소. 이제 내 명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니 후계를 정해 나라의 한종을 도모하려 하오. 짐이 그동안 살펴보니 선왕의 둘째 아들인 바사가 어질고 지혜로움을 갖추었기에 능히 나라를 이끌 인물이라고 생각하오. 그를 받들어 사직을 지켜나가길 바라오. 탈야왕이 자신의 아들들을 제쳐놓고 어진 자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하니 신하들은 절로 숙연해졌다. 서력 80년에 탈야왕이 세상을 달리하자 그 뒤를 이어 바사가 신라 제5대 왕으로 등극했다. 바사왕은 현명하고 어지럽다. 그는 스스로 검약한 생활을 하며 백성들을 제 몸과 같이 돌보아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바사왕은 전국을 순무하면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직접 나라의 곳간을 열어 백성들을 구휼했다. 또한 옥사에 갇힌 죄수들을 돌아보아 죄가 경미한 사람들은 방면해 주었다. 나라 안팎을 둘러본 바사왕은 당장 힘을 기울일 일을 정해 신하들에게 영을 내렸다. 지금 관의 창고는 비어있고 병장기는 무디어 쓸 수 없으니 만약 가뭄이나 홍수가 닥치거나 적이 쳐들어온다면 이를 어찌 감당하겠는가? 관원들은 이에 대비하여 백성들에게 농사와 길쌈을 권하고 병장기를 정비하도록 하라. 바사왕이 나랏일을 훌륭하게 이끌어가니 신라의 국력은 나날이 커져갔다. 신라의 성장은 인접한 가야를 긴장시켰다. 더구나 신라가 가야와 인접한 변경에 가소성과 마두성을 쌓자 가야의 맹주인 가라국의 김수로 왕은 신라를 더욱 경계하게 됐다. 이후로 두 나라 사이에 잦은 충돌이 일어났다. 가락국은 본시 변한의 김해지역 9촌장이 구지봉에 모여 의견을 모아 현명하기로 소문난 김수를 왕으로 추대하여 세워진 나라였다. 가락국은 한나라 9년과 외를 맺는 해로상의 이점과 낙동강을 통한 내륙 수레 입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우월한 교역로를 확보해 일찍부터 많은 부를 쌓고 힘을 길러 강국이 됐다. 그리하여 변진 12국은 김수로 왕의 가락국을 맹주국으로 인정하여 가야의 이름 아래 의탁했다.
이때부터 가락국을 중심으로 한 소국들은 연맹의 성격을 띄었으며 대외적으로 가야라 불렸다. 서력 94년에 수로왕이 보낸 군대가 먼저 마두성을 포위하자 파사왕은 아찬 기론을 보내어 이들을 격파했다. 그리고 2년 후 가락군이 또다시 남쪽 변경으로 쳐들어오자 파사왕은 가소성주 장세를 보내 이를 막게 했다. 하지만 장세는 가락군에게 패해 죽임을 당했다. 이를 듣고 분노한 파사왕은 몸소 5,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가락국 군사들을 격파했다. 파사왕은 가락군이 자주 쳐들어오자 가야에 대한 대대적인 원정을 계획했다. 하지만 일촉즉발의 순간에 수로왕이 사신을 보내 파사왕에게 사과함으로써 양국은 전쟁을 피하고 화평을 맺게 됐다. 서력 102년 파사왕 23년 신라와 이웃한 음즙벌국의 타추간이 사신을 보내와 청했다. 지금 실직곡국과 국정 문제로 싸움이 벌어졌사오니 왕께서 중재를 해주셨으면 하옵니다. 실질곡국은 신라 북쪽 해안 지역에, 음즙벌국은 신라 북서쪽 내륙에 위치한 작은 나라였다. 이 두 나라끼리 영토 분쟁을 일으켰던 것이었다. 왕은 매우 난처했다. 실질국 국주는 신라 육부 중 세력이 가장 큰 한기부의 부장 보제의 사돈이었기 때문에 왕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다. 이번 일은 폐하께서 직접 나서셔 봤자 좋을 게 없사옵니다. 만일 음즙벌국의 손을 들어주면 한기부장의 원망을 들을 것이요, 실직곡국의 편을 들면 음즙벌국이 우리와 멀어지게 될 것이옵니다. 파사왕은 답답하여 물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좋겠소? 지금 주변에서 강국이라고 칭할 수 있는 나라는 가야의 가락국이라 할 수 있사옵니다. 게다가 가락국의 수로왕은 지혜가 탁월하다고 소문이 나 있으니 그에게 이번 일을 떠넘기시면 다추간도 받아들일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 해도 우리는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파사왕은 그제야 얼굴이 밝아지며 즉시 가락국으로 사신을 보내어 수로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파사왕의 속셈을 알 리 없는 수로왕은 신라 사신의 말을 듣고 실질곡국의 사람을 파견해서 꾸짖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땅은 수백 년 동안 읍즙벌국의 조상들이 살아오던 땅이다. 그런데 실직곡국이 무도하게 빼앗은 후 자기 나라 땅이라 우기니 이는 도리에 어긋난 행동이다. 실직곡국은 한시라도 빨리 읍죽벌국에게 문제 땅을 돌려주도록 하라. 수로왕의 말을 전해들은 실질곡국주는 크게 두려워하며 군사를 물리고 문제의 땅을 음즙벌국에 돌려주었다. 파사왕은 문제가 쉽게 해결된 것에 크게 기뻐하며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수로왕을 초대했다. 수로왕이 기꺼이 이를 응낙하자 시종 탐하리가 말리고 나섰다. 만일 신라왕이 딴 마음을 품고 폐하를 해치려 한다면 큰일이옵니다. 이에 수로왕은 웃으며 말했다. 파사왕은 신의가 있는 사람이니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수로왕은 탐하리의 간언을 물리치고 신라로 향했다. 수로왕을 맞이한 파사왕은 크게 기뻐하며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이 자리에는 신라 육부의 부장이 모두 모여서 축하를 했는데 유독 한기부의 보제만 보이지 않았다. 파사왕이 이상하게 생각하며 좌중을 돌아보며 물었다. 한계부장은 어디에 있는가? 국빈을 초빙하여 놓고 중요한 신하가 사사로이 나오지 않는 것은 크게 불경스러운 행동이었다. 그때
몰골이 초라한 자가 나서서 수로왕을 힐끗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한기 부장의 사인이옵니다. 저희 부장께서는 어리석은 자와는 한자리에 앉고 싶지 않다 하며 대신 저를 보냈습니다. 파사왕은 당혹스러운 얼굴로 수로왕의 눈치를 살폈다. 수로왕은 사인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태연한 척했다. 수로왕은 잔치가 파고 밤늦게 거처로 돌아오자마자 타마리를 불러 지시했다. 내 이런 모욕을 참는다는 것은 대국의 왕으로서 위신이 서지 않는 일이다. 감히 신라의 부장 따위가 어찌리 무리할 수 있단 말이냐. 너는 당장 한기 부장 보제를 찾아가서 짐을 능멸한 대가를 치러주고 오너라. 명을 받은 타마리는 곧장 보제의 집으로 달려갔다. 이때 보제는 실질곡 국주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서지 않게 된 것에 대해 수로왕에게 크게 분노하고 있었다. 어둠을 타서 보제의 집으로 침입한 타마리는 곧장 보제의 침소로 갔다. 보제는 등잔불 아래서 책을 읽고 있었다. 타마리는 칼을 뽑아든 채 가만히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다. 내 감히 잔치자리에 사인을 보내 우리 폐하를 능멸하고 어찌 살기를 바란단 말이냐. 보제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외마디 비명과 함께 타마리의 칼 아래에 쓰러졌다. 갑작스런 비명소리에 놀란 집안 사람들이 모두 뛰쳐나왔다. 타마리는 재빨리 몸을 피해 달아나기 시작했다. 타마리는 서북쪽 성벽을 넘어 수로왕에게 은혜를 입은 바이는 음즙벌국으로 도망쳐 몸을 의탁했다. 신하들에게서 한기 부장의 죽음을 전해들은 파사왕은 머리가 복잡했다. 자신의 힘만 믿고 왕명을 우습게 여기던 한기 부장의 죽음은 속 시원한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그의 죽음을 그대로 묵고 한다면 한기부의 반발이 클 것이었다. 이때 파진찬 율량이 아뢰었다. 이번 일은 도성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이므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옵니다. 한기부 군사들에 따르면 범인은 수로왕의 신복인 타마리라 하니 그 책임을 수로왕에게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찬 명선이 반대하고 나섰다. 만일 수로왕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면 국법에 따라 그를 처형해야 하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가락국과의 전면전을 치러야 하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락국과 싸운다는 것은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잃는 것이옵니다. 파사왕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말이오? 일단은 이번 일을 타마리의 개인적인 원한 문제로 다루십시오. 한기부 군사들의 말을 들은즉 타마리가 음주벌국으로 달아났다고 하니 음주벌국주에게 명해서 그를 돌려보내라 하시옵소서. 타마리만 처형하면 만사가 해결될 것이옵니다. 한편 음즙벌국주 타추가는 타마리가 신라에서 도망쳐오자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타추관에게 타마리는 실질곡국의 무도한 행위로부터 자국을 지켜준 수로왕의 분신이나 다름이 없었다. 더구나 그를 직접 만나 겪어보니 성품이 강직하고 충성스러웠다. 타추관은 타마리의 인품에 반해서 그를 마음속 깊이 아끼게 됐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곳에 오래도록 머무르시오. 얼마 후 신라의 사신이 도착하여 타추관에게 파사왕의 명을 전했다. 타추관은 내심 갈등했다. 그는 타마리를 신라에 내주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신라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것은 명확관한 사실이었다. 타추관은 고심 끝에 타마리를 내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언젠가는 신라와 명운을 건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가락국의 편에 서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타마리가 목숨을 잃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다. 타추간이 명을 거부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파사왕은 율량에게 군사 3천을 주어 음즙벌국을 치게 했다. 신라의 대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탐하리는 타추간에게 간절히 말했다. 나를 신라군에게 넘기십시오. 나로 인해 거수님뿐 아니라 백성들까지 고초를 겪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귀국과 신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인명이 죽고 상하겠습니까? 나 한 몸 죽어서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 또한 훌륭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느새 신라의 대군이 음즙성 앞에 이르러 있었다. 타마리는 타추간의 만류도 뿌리치고 성문 밖으로 나왔다. 타마리가 여기 있으니 군사를 몰리도록 하라. 율량은 군사들을 시켜 타마리를 포박했다. 음주벌 국왕도 우리 신라를 무시했으니 가만히 둘 수 없다. 율량은 타마리를 넘겨받은 후에도 음즙성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신라 대군의 총공세가 계속되자 수가적은 음즙성의 군사들로서는 막을 자간이 없었다. 타추간은 할 수 없이 성문을 열고 신라군에 항복을 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실직과 음즙이 서로 싸우는 바람에 신라만 가운데서 어부지리를 얻은 셈이었다. 음즙성이 함락되는 것을 본 주변의 실직, 압독 두 나라도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여 나라를 들어 신라의 복속을 청했다. 한편 신라의 금성으로 호송된 타마리는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자에서 목이 베었다. 타마리는 처형당하는 순간에도 가야인으로서의 절개를 꿋꿋하게 지켰다. 한기부장 보제가 죽자 서둘러 가락국으로 돌아왔던 수로왕은 타마리가 신라에서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복수를 다짐했다. 서력 104년 실직이 반란을 일으키자 파사왕은 난을 일으킨 실직의 잔당을 토벌하고 주민들을 남쪽으로 옮겼다. 그리고 2년 후에는 복속해온 압독으로 순행하여 그곳의 백성들을 살피는 한편 마두성주로 하여금 가락국을 견제하게 했다. 다시 2년이 흘러서는 비지국, 다벌국, 초팔국을 쳐서 합병했다. 이처럼 파사왕은 33년간의 재위기간 동안 금성을 벗어나 사면 팔방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내실을 다져 신라를 가락국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국으로 바꾸어 놓았다. 서력 112년 파사왕이 세상을 뜨자 신라 백성들은 그의 뛰어난 업적과 어진 성품을 기려 매우 슬퍼했다. 이어 태자인 지마가 왕위에 오르니 제6대 지마왕이다.
한편 가락국의 수로왕은 파사왕이 세상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탄식했다. 파사가 이미 죽었으니 타마리의 원수를 어찌 갚아준단 말이냐? 대신 육기지가 나서며 말했다. 아비의 죄는 그 아들이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옵니다. 지금 신라는 파사왕이 죽은 후에 태자 지마가 왕위에 오르기는 했지만 무능력해서 조정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적당한 때를 노려서 신라를 친다면 타마리의 복수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난날의 모욕을 깨끗이 씻을 수도 있을 것이옵니다. 그 일을 서우신에게 맡겨주십시오. 수로왕이 허락을 하자 육기지는 군사를 조련하며 신라로 쳐들어갈 때를 기다렸다. 한편 신라의 지마왕은 왕위를 계승하기는 했지만 선왕의 덕을 따를 수가 없었다. 게다가 막강한 힘을 가진 주다 호루 등의 대신들이 사사건건 왕의 결정에 트집을 잡고 나섰다. 호루는 사사로이 따지면 지마왕의 외조부가 됐지만 늘 지마왕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지마왕 또한 그런 호루가 눈의 가시처럼 느껴졌다. 이는 지난날 두 사람 간에 있었던 모종의 사건 때문이었다. 예전에 파사왕이 유찬택으로 사냥을 나갔을 때의 일이었다. 태자지마도 왕을 수행하여 따라 나섰다.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왕의 일행이 한기부를 지나게 됐다. 이 당시 허루의 직책은 이찬으로 고제의 뒤를 이어 한기부장을 맡고 있었을 때였다. 허루는 왕을 맞이하여 잔치를 베풀고 극진히 대접했다. 잔치가 무르익어 술이 얼큰하게 취했을 무렵 허루의 처가 자기의 막내딸을 데리고 나와 춤을 추게 했다. 너울거리는 소매가 마치 산들바람에 날리는 버들가지처럼 흔들렸다. 허루는 이미 장녀를 파사에게 출가시켰기에 따지고 보면 파사의 아들 지마는 그의 외손자가 되는 셈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심 많은 허루는 또다시 막내딸을 지마에게 선보이고 있는 것이었다. 허루는 지마의 안색을 살폈다. 하지만 지마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지 무표정했다. 이때 동행했던 이찬 마제의 처도 그의 딸과 하여금 춤을 추게 했다. 마제의 딸은 흰말이 학이 비상하는 듯한 고결한 아름다움을 뿜어냈다. 지마는 마제의 딸을 보자 눈에 생기가 돌더니 얼굴이 붉어졌다. 허루는 언짢은 마음이 들었으나 내색하지는 않았다. 잔치가 끝난 후 파사왕이 지마를 불러 넌지시 물었다. 이제 너도 나이가 찼으니 혼례를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 오늘 본 두 처자 중에 신부감을 골라보거라. 지마는 왕 앞에서 자기 속을 내비쳤다. 부왕께서도 아시다시피 저의 어머니 또한 허루의 딸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그 딸을 태자비로 맞아들인다면 외조부의 세력이 너무 강해지게 됩니다. 마제의 여식이 합당한 줄 아옵니다. 외척의 강성을 막아야 한다는 핑계를 대기는 했지만 사실 지마는 이미 마제의 여식에게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다. 파사왕은 지마의 뜻을 승낙하면서 한 가지 당부를 덧붙였다. 마제의 딸과 혼례를 치르는 것은 좋으나 그렇게 되면 너의 외조부를 항상 조심해야 한다. 허루는 자기 딸을 거부한 너에게 원망을 품을 것이다.
하지만 지마는 이미 마씨에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부왕의 충고를 귓가로 흘려들었다. 지마가 물러간 후에 바사왕은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허루를 따로 불러 달래었다. 공이 성찬과 미주로 나를 즐겁게 하였으니 내 이에 보답하는 의미로 공을 주다에 봉하고자 하오. 이는 이찬보다 높은 위계요. 바사왕은 허를 위해서 즉석에서 이찬보다 높은 주다란 관등을 만들었다. 주다는 훗날 각간이라 불리게 된다. 허는 왕 앞에 엎드려 사언했지만 속이 쓰렸다. 혼례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것을 보니 태자가 거부한 것이 틀림이 없군 그래. 버릇없는 녀석. 이 하라비를 우습게 여기다니 내 가만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야. 허루는 이때부터 태자 지마에게 불순한 뜻을 품었다. 한편 도성으로 돌아온 바사왕은 태자 지마와 마제의 딸을 짝지어 주었다. 바사왕은 말년에 후궁 석씨를 얻었다. 왕은 그녀를 매우 사랑하여 매일 밤 그녀의 처소를 찾았다. 이듬해 석씨가 아들을 낳자 왕은 손수 대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바사왕은 대후를 매우 어여삐 여겨 한시도 옆에서 떼어놓으려 하지 않았다. 왕의 총애를 받다 보니 석씨는 슬슬 욕심이 생겼다. 만일 자신의 아들이 왕위를 잇는다면 자신은 태후로 만인 위에 군림할 수 있었다. 석씨는 은밀히 측근들과 함께 자신의 아들인 대후를 왕위에 올릴 것을 모의했다. 그의 모사 건압이 석씨에게 권했다. 주다 허루를 끌어들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허루라면 왕의 장인이요 태자의 외조부인데 그가 우리와 손을 잡으려 하겠는가? 허루는 권력에 욕심이 많은 자입니다. 그는 왕의 장인, 태자의 외조부라는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막내딸을 태자비로 삼아 후대까지 권력을 이어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자는 허루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의 사이가 멀어져 있습니다. 지금 허루는 태자가 자신의 외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원수처럼 미워하고 있나이다. 석씨는 은밀히 건압을 허루에게 보냈다. 허루를 만난 건압은 조심스럽게 석씨의 뜻을 전했다. 이때 허루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왕이 연로하여 태자인 지마가 왕위에 오를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지마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 허루는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돼 있었다. 석씨는 허루에게 구원의 동아줄과도 같았다. 대우 왕자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하려면 어찌해야겠소? 건압이 허루의 의견을 물었다. 허루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뜨며 말했다. 내가 사람을 시켜 태자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릴 테니 궁주께서는 베갯머리에서 대후 왕자의 앞날에 대해 걱정하는 말만 하시면 되네. 나쁜 얘기를 오래 듣다 보면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 법이지. 폐하께서 반드시 태자를 물리치고 대후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줄 날이 올 것일세. 건압을 통해 허루의 말을 전해들은 석씨는 매우 흡족했다. 대후가 왕위에 오른다면 내 허루와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리라. 그 이후로 궁궐 안팎으로 태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져나왔다. 태자는 주색 잡기에 빠져서 정사에는 관심이 없다더구만. 무고한 백성의 땅을 빼앗고 이에 항의를 하자 그자를 한 칼에 베었다더군. 궁에 시정자뼈를 끌어들이고 궁녀들을 농락했다던데. 이런 소문이 귀에 들리자 파사왕은 처음에는 이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열흘이 가고 한 달이 지나자 그도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석신은 왕이 침소를 찾자 은근히 수심에 찬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석씨가 파사왕의 눈치를 살피며 울먹였다. 앞으로 대후의 앞날을 생각하니 걱정이 되어 그럽니다. 왕이 의아해서 물었다. 뭐가 걱정이란 말이냐? 석씨는 애잔한 눈빛으로 왕을 바라보며 말했다. 태자가 보악하다는 소문이 온 궁성을 떠돌고 있사옵니다. 만일 폐하께서 저희 곁을 떠나신 후 태자가 왕위에 오른다면 우리 모자의 목숨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파사왕이 듣고 보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었다. 그는 석씨를 위로했다. 너무 걱정 마라. 내 그렇게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내 기회를 보아 대후를 태자로 삼도록 하겠다. 석씨는 고개를 돌린 채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하늘이 지마를 도우심인가. 며칠 뒤 파사왕은 정사를 보던 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됐다. 석씨는 파사왕이 아무런 유훈을 남기지도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석씨는 급히 허루에게 연락을 취했다. 허루는 소식을 듣자마자 군사를 이끌고 궁으로 달렸다. 그러나 태자로부터 급보를 전해들은 파진찬 장영이 허루보다 먼저 궁을 점거했다. 허루가 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난 상태였다. 허루는 할 수 없이 군사들을 돌려 한깁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렇게 해서 서력 112년 지마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지마왕은 조정의 요직을 자신의 사람들로 채워나갔다. 그래서 이듬해 지마가 왕위에 오른 데 공을 세운 장영은 이찬이 되고 신복인 옥권은 파진찬, 신권은 일길찬, 순선은 급찬이 됐다. 이로써 조정을 장악한 지마왕에게 남은 문제는 허루였다. 모반을 꾀한 죄를 묻는다면 당장 잡아다가 처형을 해야 마땅한 일이었지만 어쨌거나 허루는 자신의 외조부였고 육부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만일 그를 죽인다면 왕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은 물론 귀족들의 반발로 나라가 혼란에 빠져들 수도 있었다. 지마왕은 자신의 권력이 확고해질 때까지 허루의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그 후로 3년의 세월이 흘렀다. 허룬 왕이 당장이라도 자신을 잡아들이지 않을까 전전긍긍했지만 해가 여러 번 바뀌도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언제라도 왕이 마음을 바꾸고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일이었다. 허루가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본 신복 애달개가 계책을 내어놓았다. 주다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마왕을 몰아낼 방법이 있사옵니다. 허루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물었다. 그게 무엇이냐? 지금 신라와 가락국은 견훤처럼 원수의 사이가 아닙니까? 수로왕은 몰래 군사를 조련하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락국을 이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용한단 말이냐? 가락국의 대신 육지기와 주다으르는 사돈지간이 아닙니까? 그렇지. 육공과는 가까운 사이지. 예전 타마리 사건 후 신라와 가락국은 명목상으로나마 화해를 했다. 그리고 파사왕이 마제의 딸을 태자비로 삼자 허루는 파사왕의 재가를 얻어 자신의 막내딸을 가락국 대신 육지기의 며느리로 출가를 시켰다. 그래서 이들은 종종 왕래가 있었다. 먼저 가락국의 육지기에게 사람을 보내
지금 신라는 무도한 왕으로 인해 전국이 혼란스러우니 이때를 노려 치라 구원하십시오. 주공께서 내응하겠다고 하시면 지체 없이 달려올 것입니다. 지금 양국의 전력을 견주어 볼 때 양국은 팽팽한 접전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지마왕이 전쟁에서 패한다면 그 책임을 물어 물러나게 하면 될 것이고, 지마왕이 이긴다 해도 군사들이 피로해질 테니 그때 가병을 일으켜 거사를 도모하면 됩니다. 허루는 애달게의 계책을 받아들이고 정복 반명으로 하여금 가락국의 육지기에게 서신을 전하게 했다. 허루의 서신을 읽고 구미가 당긴 육지기는 수로왕께 이의를 품했다. 수로왕이 내용을 들은 후 물었다. 그렇다면 이제 신라를 징벌할 때가 온 듯하구려. 수로왕은 육지기에게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치라 명했다. 육지기는 수로왕을 뵙고 나오는 길에 집에 들러 반명을 불문곡직하고 잡아 옥에 가두어 버렸다. 서찰 말미에 그리고 이 서찰을 갖고 온 자를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가두어두시기 바랍니다라는 잠언도 있는 데다가 육지기는 매사에 완벽을 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만에 하나라도 반명이 이 일을 누설한 경우 신라의 지마왕이 선수를 쳐서 가락국을 선제 공격할 수도 있었고 또 허루의 신변에 위해를 입힐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명은 비록 가락국에서 옥에 갇히는 몸이 됐지만 이 모든 것이 주인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고통을 인내했다. 드디어 육지기는 일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남쪽 국경을 넘어 신라로 쳐들어갔다. 육지기의 군대는 먼저 가수와 마두 두 성을 공격하여 빼앗아 계속 진군해서 황산하로 나갔다. 황산하만 건너면 신라의 도서는 지척의 거리였다. 한편 가락군이 침범했다는 소식을 들은 신라의 지마왕은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친히 기병 3,000과 보병 7,000을 거느리고 황산을 향해서 나갔다. 지마왕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자신도 선왕처럼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싶었다. 허루는 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나가는 것을 보고 득이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황산에 도착한 육지기는 지마왕이 친히 출정했다는 첩보를 듣고 장수들을 불러 모았다. 신라의 지마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온다고 한다. 지마왕은 혈기만 앞설 뿐 전장에서의 경험이 부족하다. 그는 분명 군세만 믿고 무턱대고 달려들 것이니 우리가 군사를 매복한 후에 신라군을 유인해서 기습한다면 어렵지 않게 이길 것이다. 육지기는 황산화 주변 숲을 속에 군사를 매복시켜놓고 신라군을 기다렸다. 이때 신라군은 마침내 황산화에 이르렀다. 지마왕이 강 건너편을 바라보니 가락군의 진영이 눈에 들어왔다. 지마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짐이 가락군이 강성하다 하여 걱정했더니 예상보다 허약해 보이는구나. 당장 저들을 쳐서 우리 신라의 위엄을 보여주리라. 일길찬 신권이 만류하고 나섰다. 가락국의 정예병이라 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적습니다. 아무래도 저들의 함정일까 두렵사옵니다. 지마왕은 호기있게 웃으며 말했다. 걱정도 많구나. 저들은 함정을 만들 주변머리도 못되거니와 만일 함정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쯤은 우리 신라의 용사들이 능히 물리칠 수 있으리라. 지마왕은 말을 지쳐서 황산을 건너갔다. 이를 본 신권도 할 수 없이 군사를 이끌고 그 뒤를 따랐다. 가락군은 신라군을 보고 놀라서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는 듯 무기까지 내동댕이 친 채 달아났다. 이 모양을 본 지마왕이 신권을 돌아보고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보게나 이런 로합지졸이 무슨 전쟁을 하겠는가?
아마 저들이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성들을 피해 운 좋게 왔을 거야. 지마왕은 친히 칼을 휘두르며 가락군을 쫓기에 열중했다. 신라군의 후위가 황산하를 건너오자 어디선가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마왕은 이에 놀라 주변을 살펴봤다. 그때였다. 양옆 숲속에서 함성 소리가 들리며 화살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신라군들은 황급히 방패를 들어 화살을 막아냈지만 비오듯 쏟아지는 화살을 피할 수는 없었다. 여기저기서 신라 군사들이 화살을 맞고 무수히 쓰러져갔다. 화살 세례가 멈추자 지마왕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느새 가락국 군사들이 신라군을 2중 3중으로 포위하고 있었다. 가락군은 점점 포위망을 좁혀 들어갔다. 신라 장수 옥권과 순선은 활로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포위망을 뚫으려 했으나 소용없는 일이었다. 이때 가락국 군사들 속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저기 신라왕의 지마왕이 있다! 지마왕을 잡아라! 가락군들이 지마왕을 알아보고 그를 잡기 위해서 일제히 몰려들었다. 기겁한 지마왕은 여러 차례 가락군을 해치고 헤쳐나가려 해봤지만 가락군의 기세가 너무 사나워 번번이 실패를 했다. 이처럼 지마왕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신권이 뛰어들어 좌충우돌 가락군을 베고 왕을 구해냈다. 지마왕은 신군을 보고 너무나 반가워 눈물을 글썽였다. 내 그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 이 모양이 되었구려. 왕은 신권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한참 동안 가락국 군사들을 헤치고 나가다가 보니 옥권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폐하! 이쪽으로 나오소서! 옥권이 천신만고 끝에 포위망을 뚫고 활로를 찾아냈다. 왕은 옥권, 신권의 호의를 받으며 간신히 척진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더 이상 적의 추격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시 한숨을 돌린 왕은 그때서야 순선이 없어진 것을 알고 울부짖었다. 순선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자 옥권이 침통한 얼굴로 말했다. 폐하의 뒤를 쫓는 가락군을 막아서다가 적들의 창에 찔려 전사하여 싸웁니다. 이에 지마왕은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오열했다. 짐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목숨을 잃었구나. 이 죄를 어이 갚을까? 신권이 지마왕을 일깨웠다. 순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폐하께서는 이곳을 빠져나가셔야 합니다. 지마왕은 신권의 총알에 눈물을 감추고 일어났다. 일단 남은 군사들을 수습하여 도성으로 돌아가자. 왕은 후퇴를 명했다. 육지기는 지마왕의 포위망을 빠져나가자 군사들을 독려하여 지마왕의 뒤를 쫓았다. 지마왕이 황산을 건너 한참을 달렸을 때 갑자기 앞에서 한때의 인마가 나타났다. 왕은 가락군인 줄 알고 기겁을 했다. 이제는 죽었구나. 참으로 하늘도 무심하구나. 그러나 지마왕의 앞에 나타난 것은 이찬 장영이었다. 장영은 왕을 발견하자 황급히 말에서 뛰어내렸다. 지마왕은 너무나 반가워서 말에서 내려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장영이 왕에게 아뢰었다. 폐하의 일이 걱정되어 소신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왔사옵니다. 지마왕은 그제야 장영과 더불어 군사들을 수습했다. 무사히 도망쳐온 자가 열에 하나밖에 되지 않았다. 참담한 패배였다. 육지기는 신라의 구원군이 온 것을 보고 군사를 물렸다. 가락군도 혼전 중에 적지 않은 군사를 잃었다.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대치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수로왕은 육지기에게 전령을 보내 돌아올 것을 명했다. 비록 신라왕을 잡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 보급에 어려움이 따르는 법이다. 그러니 철수하여 다음 기회를 노리도록 하라. 육지기는 장수들에게 퇴각을 명하며 탄식했다. 이번에 우리가 신라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으니 앞으로 다시는 기회가 없을까 두렵구나. 가락군이 물러가자 신라군도 군사를 돌려 도성으로 돌아갔다.
도성으로 돌아온 지마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오늘의 패전은 모두 짐의 불찰이요. 내 이번에 뼈아픈 교훈을 가슴에 새겨 앞으로 경거망동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소. 지마왕은 순선을 위해서 사당을 짓게 하고 전산 군사들의 유족들을 돌보았다. 허루를 비롯한 육부의 원로들은 패전의 책임을 물어 지마왕에게 왕위에서 물러날 것을 종용했다. 원로들의 압박이 심해지자 지마왕은 마음이 흔들렸다. 지마왕은 이찬 장영을 조용히 불러 의견을 물었다. 이번 패전으로 얼마나 많은 군사가 목숨을 잃었소. 지금 나라 안에서는 나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가 높다 하오. 내 책임을 지고 물러나려 하는데 이찬의 생각은 어떻소? 장영은 황망히 놀라며 반대했다. 패전은 병가지상사라 하옵니다. 만일 한 번의 패배로 다들 왕위에서 물러났다면 지금까지 사직을 보존해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잡수셔야 하옵니다. 폐하께서는 진정으로 백성들의 원망을 달래주고 싶으면 힘을 키워 신라가 또다시 다른 나라에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옵니다. 지마왕은 장영의 말을 듣고 안심이 됐지만 여전히 마음은 편치 못했다. 하지만 육부 원로들이 저렇게 들고 일어서니 짐으로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소. 장영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자신 있게 말했다. 걱정 마시고 그 일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장영은 집으로 돌아와 신복 하용을 불렀다. 네가 어제 한 말이 사실이냐? 어젯밤이었다. 하용이 장영을 찾아와 은밀히 고했다. 저는 허류의 종복인 반명과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반명과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번 가야군의 침공에 한기부장 허루가 관여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용과 술잔을 기울이던 반명은 취기가 오르자 울분을 토하며 말했다. 나는 허루를 위해 온몸을 바쳐 충성을 했는데 그자는 오히려 나를 멀리 심부름 보내고 그 틈을 타서 내 아내를 포함했네. 반명의 아내 성향은 한기부에서 뛰어난 미인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비록 종복으로 태어났지만 그녀의 자태만은 그 어떤 귀부인보다 돋보였다. 그 때문에 그녀에게 눈길을 두고 있던 남정네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특히 허루는 자나깨나 성향이 눈에 어려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 하지만 본처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감시했기 때문에 뜻을 이룰 수 없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된 허루의 부인은 성향을 종복인 반명과 짝지우고 살림을 장만해 주었다. 팔자에도 없던 미인을 얻은 반명은 그저 상전의 큰 은혜에 머리 숙여 감사할 따름이었다. 성향은 성격이 경박해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만을 좋아했다. 그런 성향이었기에 성실하지만 가난한 반명에게 늘 불만일 수밖에 없었다. 성향은 지체 높은 손님이라도 찾아오면 만사를 제치고 나와 앉아서 아양을 떨기에 여념이 없었다. 반명은 그런 성향의 속내를 잘 알고 있었기에 항상 마음이 불안했다. 그래서 그는 집을 오래 비우지도 못하고 늘 성향의 언저리를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허루의 부인이 도성에 출사해 있던 아들 레위와 함께 며칠 동안 바닷가로 나들이를 떠나게 됐다. 허루는 성향을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라 생각하고 속으로 기뻐했다. 이제 남은 것은 성향의 남편인 반명을 멀리 보내는 일이었다.
허른 고심 끝에 반명을 조용히 불렀다. 내 너에게 기니 시킬 일이 있다. 반명은 긴장하여 귀를 기울였다. 허루가 반명에게 맡긴 일은 가락국의 육지기에게 서신을 전한 일이었다. 반드시 회답을 받아오도록 하여라. 반명은 허루가 자신을 믿고 중대한 일을 맡긴 것에 대해 크게 기뻐했다. 반명은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급한 일이 있어 며칠 집을 비울 것이라고 말하고 황급히 가락국으로 달려갔다. 허루는 성향을 취하고 싶은 욕심에 반명을 육지기에게 보내기는 했지만 불안한 마음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글자를 모르는 반명이 자신의 소행을 눈치챌 리 없다고 생각했다. 만약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저 사돈 간의 서신 왕래라고 우기기만 하면 됐다. 더군다나 서찰 말미에 반명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가둬두라고 했으니 허루의 입장으로서는 완벽을 기한 셈이었다. 성향에게 눈이 먼 허루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생각했다. 반명이 떠난 것을 확인한 허루는 밤이 되길 기다려 아무도 모르게 성향의 처소로 찾아갔다. 성향은 늦은 밤에 밖에서 남정네의 소리가 들려오자 크게 놀랐다. 그러나 곧 그가 허루란 것을 알고는 마음이 놓였다. 어쩐 일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왕림하셨습니까? 네, 오늘 집에 홀로 남아있다 보니 마음이 적적하였기에 잠시 산책을 나왔다가 너희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들렀느니라. 너도 반명이 없으니 허전하겠구나. 허루는 은근슬쩍 방 안으로 들어서며 성향의 속을 떠보았다. 성향은 허루의 눈에서 정욕이 활활 이글거리는 것을 보았다. 성향은 속으로 고소를 금치 못하며 말했다. 그렇다 해도 야심한데 어찌 부녀자가 홀로 있는 방에 찾아오신단 말입니까? 성향이 싫지 않은 듯이 미소를 지으며 말하자 허루는 이젠 됐구나 싶었다. 봄나비가 꽃을 찾는 것이 무슨 흉이란 말이냐. 그러면서 성향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이러다 갑작스레 반명이라도 들어오면 어쩌시려고요? 성향은 손을 빼낼 생각도 안 하고 몸을 꼬며 말했다. 그러자 허루는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게 무엇이 대수냐. 반명은 멀리 바다 건너 외국으로 심부름 갔으니 1년이고 2년이고 돌아올 수 없다. 이 집안에서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할 자가 누구더냐? 허루는 성향을 번쩍 안아 침상에 눕혔다. 성향은 까르르 웃으며 몸을 몇 번이나 뒤틀었다. 앞으로 소첩이 원하는 건 모두 들어주실 거죠? 여부가 있겠느냐? 네가 오늘 내 소원만 들어준다면 너에게 무언들 못해주겠느냐? 허루는 성향이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도록 입술을 포개었다. 온 집안이 쥐죽은 듯이 조용한 가운데 두 남녀의 교성만이 무심한 정적을 깨고 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반명이 무사히 돌아오자 허루는 크게 치하하며 많은 보화를 상으로 내렸다. 반명은 보화들을 보며 좋아할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후문의 면에 있는 자기 집으로 달려갔다. 평소에는 반명에게 대면대면하게 굴던 아내도 오랜만에 만나서인지 이때만은 반색을 하며 맞았다. 여보, 다녀오시느라 힘드셨죠? 반명은 아내의 환대에 기분이 좋아 허루에게 받은 보화들을 풀어놓았다. 이를 본 성향은 과장되게 환성을 질렀다. 아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본 반명은 가슴이 뿌듯했다. 반명이 이상한 낌새를 챈 것은 귀국한 날로부터 달포가 지나서였다. 서로 웃으며 얘기를 주고받던 종복들이 반명만 나타나면 쉬쉬하며 입을 다무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괴념치 않던 반명도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허루는 반명이 딴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그를 관창의 곡식 출납을 관리하는 벼슬에 앉혔다.
창고에서 들고 나는 곡식이 엄청나서 담당 관원에게 가외로 돌아오는 이득도 상당히 많은 자리였다. 하지만 정직한 반명은 부정한 재물에는 일절 손을 대지 않았고 아랫사람들에게도 역시 엄하게 금지했다. 이에 몇십 년 동안 관행이란 미명 아래 곡식을 빼돌려 이득을 챙기던 하관들의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러던 어느 날 하관들 중 최고참인 영시라는 자가 창고에 있는 곡식을 사사로이 빼돌리다가 반명에게 들켰다. 반명은 영시를 포박하여 땅바닥에 꿇어앉혔다. 관곡을 사사로이 축내다니 이는 중형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내 상부에 보고해서 너의 죄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자 영신은 눈을 크게 뜨고 반명에게 대들었다. 창고에서 일하는 관리들이 약간의 곡식을 내어 생계에 도움을 얻는 것은 앞선 관장님들도 인정해 주시던 관행이옵니다. 이를 어찌 죄라 하여 소인을 이리 취급하신단 말입니까? 그러자 반명은 크게 꾸짖었다. 잘못된 관행을 묵고하여 너도 나도 나라의 재산을 축낸다면 어찌 나라 살림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러자 영신은 반명을 비웃으며 비아냥거렸다. 아니 그렇게 나라 살림을 신경 쓰시는 분이 어찌 집안 관리는 그 모양이요? 반명은 순간 얼굴이 붉어지며 되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영신을 말리고 나섰으나 영신은 어차피 이판사판이라 꺼리낌 없이 짓거렸다. 당신 아내가 주다 어른과 좋아 지내는 것은 근방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 당신 혼자만 모르고 있으니 이 어찌 우스운 일이 아니겠소? 반명은 이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반명은 그 즉시로 집으로 달려가 아내를 닥달했다. 성향은 반명의 추궁에 도리어 화를 냈다. 그래요. 무능한 당신보다 지체 높은 주다어른이 훨씬 좋습디다. 이렇게 된 마당에 무얼 숨기겠소? 아내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반명은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다. 그날로 성향은 짐을 싸서 허루에 후실로 들어갔다. 반명은 식음을 전폐한 채 며칠을 방에서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허루가 걱정이 되어 신복인 애달개를 불러 의논했다. 내가 잠시 여자의 누님으로 일의 앞뒤를 생각 못했네. 만일 이 일로 인해 반명이 육지기와의 일을 발설한다면 큰일이 아닌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명은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위인이 못 됩니다. 또 일자무시킨 반명이 서찰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가 떠든다 해도 누가 그의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만일 여차하면은 조용히 입을 다물게 만들면 됩니다. 그렇다면 반명의 일은 자네에게 맡기겠네. 한편 며칠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있던 반명은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허루의 안채로 쳐들어갔다. 반명은 성향을 찾으며 한바탕 소동을 피웠다. 이에 허루의 종복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반명에게 달려들었다. 반명은 여러 명의 완력을 당할 수 없어 쫓겨나오게 됐다. 문 앞 땅바닥에 내동댕이 찾은 반명은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다. 그리고는 이를 갈았다. 내 이 원수는 반드시 갚겠다. 애달개는 반명이 허루의 안채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는 소식을 듣자 그를 더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애달개는 비밀리에 자격을 풀어 반명을 처치하게 했다. 하지만 이를 미리 눈치챈 반명은 평소 친분이 있던 이찬 장영의 신복인 하용을 찾아가 몸을 의탁하고 허루가 그동안 저질렀던 일들을 자세히 털어놓았다.
하영의 말을 들은 창영은 하늘이 주신 기회라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에 하루의 길을 꺾고 육부 원로들의 원성을 잠재울 수 있는 비책이 떠올랐다. 창영은 하영을 시켜 은밀히 반명을 집으로 데려오게 했다. 그리고 창영은 다음 날 허루를 찾아갔다. 허루는 장영이 찾아왔다는 말에 달갑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분명 지마왕이 자신을 회유하기 위해 보낸 것이라 생각했다. 장영이 미소를 띠며 들어오자 허루는 마지못해 일어서서 맞았다. 그래, 무슨 일로 오셨소? 난 당신과 더 이상 할 말이 없소. 그러자 장영이 능글맞게 말했다. 글쎄요. 제 말을 듣고 나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본론을 꺼내놓았다. 이 댁에 반명이란 하복이 있다지요. 장영이 입에서 반명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허루는 속으로 뜨끔했다. 하지만 시치미를 떼며 대답했다. 글쎄, 잘 모르겠소. 우리 집에 종복이 수백인데 내 어찌 그 이름을 일일이 기억한단 말이오. 그러자 창영은 허루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슬쩍 말했다. 그렇다면 그자가 거짓을 구한 것 같습니다. 감히 나라의 원로이신 주다 어른을 무고하다니. 제가 반명이라는 자를 관할을 끌고 가 그 죄를 엄히 다스리겠습니다. 허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관아에서 문초가 시작되면 온 나라 안에 자신이 가락국의 수로왕에게 나라를 팔아먹으려 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될 것이었다. 허루는 문제가 커질 듯해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허루는 장영에게 나지막한 소리로 사정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알려주면 내 명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되오.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소. 장영은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이번 일로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다께서도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무엇을 말이오? 앞으로 2번 다시 폐하의 퇴위를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리고 육부 원로들 또한 그리하도록 설득해 주십시오. 그 정도만 해주신다면 저 역시 입을 다물겠습니다. 허루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 되면 이제껏 공들였던 일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허루는 역시 노회했다. 당장 물러나야 할 때란 것을 잘 알았다. 좋소이다. 이렇게 해서 왕의 퇴위를 촉구하던 육부 원로들의 원성은 잠잠해졌다. 지마왕은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이 모두가 허루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든 장영의 기지 덕분이었다. 서력 77년, 백제에서는 달왕이 세상을 떠나고 오랜 세월 동안 태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던 기루가 왕위에 올랐다. 기루 왕은 의지가 굳고 식견이 넓어서 사소한 일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런 나라의 살림에 힘쓰고 북쪽의 말갈에 대해서 항시 경계하는 한편 주변의 소국을 덕으로 감쌌다. 기루왕 29년, 기루왕의 인품을 존경하던 신라의 파사왕은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했다. 기루왕은 지난날 와산성에서의 기억들은 모두 잊고 파사왕의 뜻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 뒤로 한동안 백제와 신라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가 이어졌다. 기루왕이 선정을 펼치는 가운데 백제의 국력은 나날이 강해졌다. 그래서 자주 침입해오던 말갈조차도 함부로 국경을 넘어오지 못하게 됐다. 말갈은 백제에 대한 침략이 여의치 않자 방향을 돌려 창끝을 신라로 향했다. 서력 120년, 신라 지마왕 14년, 말갈의 주장 건건 올 때가 군대를 거느리고 신라의 북쪽 국경을 넘어와 약탈을 일삼았다. 이로 인해 국경지역에 사는 신라 백성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 당시 신라는
가락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여타로 국경에 군사를 보낼 여력이 없었다. 건건올 때는 화죽지세로 군대를 이끌고 대령책을 습격하고 이하를 넘어왔다. 상황이 위급해지자 지마왕은 신권을 백제로 보내 구원을 요청했다. 백제의 기루왕은 즉시 5명의 장군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했다. 백제의 지원군이 초토하자 크게 겁을 먹은 건건올 때는 군사들을 이끌고 돌아갔다. 백제의 도움으로 말갈군을 물리친 신라는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출연 황원, 송두석, 정기항, 이윤선, 황일청, 김익태, 박영화, 문선희, 장주영, 김병학, 이은주, 변종필, 이재웅, 신찬혁, 고성일.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15부 가락국의 수로왕 편이었습니다.